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극의 주인공인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고도라는 존재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끝내 등장하지 않은 채 내일은 오겠다는 내용의 정갈만 보낼 뿐인 고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이미 수십 년을 보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그들을 구원해줄 고도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아니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고 암흑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존재, 각자만의 고도가 나타나길 기대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기대는 실망이나 아쉬움으로 돌아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의 말처럼 숱한 방황의 나날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던 건 고도와의 만남이 아닌 고도를 향한 기다림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쩌면 그것만이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혼돈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도를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만나지 못한 여러분의 고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고도를 기다리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임승유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승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승유 시인님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11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에 시 계속 웃어라 외 4편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작품집으로는 아이를 낳았지 나갔고는 부족할까봐, 그 밖에 어떤 것이 있고, 최근에 신작 시집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시집 나오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시집 이제 나온 지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원래 한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해 휴직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직장인으로서 주로 생활을 하고 글을 썼다면 올해는 글 쓰는 몸으로 한 1년 좀 지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다행히 시집도 나와서 그러니까 직장인의 어떤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야말로 시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시집의 제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 시집 제목이 아이를 낳았지 나갔고는 부족할까봐 였는데, 이번 시집인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라는 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 지역감정이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따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마지막 구절이. 네, 그 시집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시집을 엮으면서 염두에 뒀던 제목은 이제 그게 아니었고요. 저는 일어난 일?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제목이었는데, 네. 이번 시집 그 편집자분께서 제 첫 시집도 만들어주셨던 분인데, 좀 신뢰가 가는 분이고 또 제 시집에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밖에 이제 생각해낼 수가 없었고, 근데 그게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흥미로운 제목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네. 편집자님한테. 네. 그래서 몇 개 뽑아주셨고, 근데 다 좋더라고요. 뽑아주신 제목들이. 그래서 전 뭐든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 편집자분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네. 이 제목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정했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일어난 일밖에 제목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제목을 들었는데 제가 또 좋은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원래 제가 처음 보냈던 원고 외에 5부에 14편이 추가로 그 이제 편집 작업 과정에서 추가됐는데 오히려 최근에 썼던 14편이 추가되면서 일어난 일보다는 요 제목이 더 또 시집하고도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저도 계절감이 드러나는 제목 들으면 저도 약간 설레는데 네. 맞아. 네, 그래서 또 지역감정이라는 시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마음에 들어요. 편집자님한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네. 일어난 일보다는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에 한 표를 더 보태며 다행이에요. 제가 제 의견대로 밀어붙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겨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름에 있는 뭔가를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시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집이 나온 시기와 이 제목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일어난 일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시집이 안 뜰 것 같아요. 맞다. 근데 저는 일어난 일 할 때 이렇게 글자로 적어 놓으면 동그라미가 많으면서 약간 글자가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약간 시각적으로 근데 제가 거기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렇게 연상이 되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제 생각일 뿐이고 독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이렇게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한동안 그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일어난 일을 보면은 시인님 말씀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책을 읽다가 그런 일어난 일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주저앉았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김태선 문학평론가님께서 해설을 써주셨는데 네. 그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언어가 사물을 살해하는 일 그리고 사태를 왜곡하는 일을 넘어서 자신이 겪은 일을 훼손 없이 전하기 위해 임승유 씨의 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판단하거나 개념화하는 일에 앞서는 곳에서 즉 감흥의 긴장성을 띠는 곳에서 말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뭔가 시인님의 시를 읽다 보면 섣부른 나의 판단이 대상을 파괴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까? 라는 뭐 조심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저의 반응이나 뭐 평론가님의 말씀. 저는 김태선 평론가님의 해설을 저도 읽고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막.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방향성을 갖고 해왔던 작업을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정확하고 정교한 언어로 이렇게 산문으로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고 약간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시집에 이제 시들을 쓸 때는 시적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걸 갖고 썼던 건 아니고 한 편 한 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끌어다 썼고 그런데 나중에 시집이 나오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저는 그냥 좀 시적인 장면이나 상황을 좀 선명하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 주변에 있는 뭐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미지랄까 사물이랄까 뭐 이런 거를 가져다 썼는데 저는 그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첫 시집이 나온 이후에
이게 이미지들이 살아서 저한테 말을 걸거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시 속에서 제가 이미지 단위로 끌어다 쓴 장면들이라든가 관계성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겪은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든가 그런 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첫 시집 이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나와 타자, 나와 대상, 그 거리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도 그런 감각을 좀 재구성하기 시작들을 하신 시점이기도 하고 저도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쓴다는 게 그 언어는 일단 활자가 되면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을 제가 이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함부로 쓸 게 아니구나. 네, 제가 어쨌든 이미지를 갖다 쓴다는 거는 언어를 통해서 그게 뭐 책상이 됐든 혹은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됐든 말을 거는 거고 그것이 활자가 되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이제 언어가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걸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네. 또 해설에 이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임승윤 시인이 글쓰기를 함께 하고자 했던 것들은 사물의 간념만을 취하는 말하기에선 버림받을 운명에 놓이게 되는 그밖에 어떤 것들이다. 뭐 이런 문장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밖에 어떤 것 시집 거기에 묶였던 시들부터 이번 시집에 묶인 또 일부분의 시 같은 경우 제가 의도적으로 뭐에 대해서 쓰겠다 혹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끌어다가 쓰지 않아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냥 시 자체가 그게 한 문장이 됐든 혹은 어떤 하나의 행위가 됐든 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됐든 거기서 시작을 하면 좀 약간 그 문장이 스스로 가는 길을 약간 제가 뒤에서 따라간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썼고 그리고 가급적 비유를 쓰지 말아야겠다. 저는 비유도 약간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유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말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갖고 와서 약간 도구적으로 좀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는 과정에서 그것도 약간은 좀 못할 짓이다. 이제 거기까지 제가 좀 극단적으로 갖게 됐고 그래서 비유를 쓰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만약에 사물이 시에 들어오면 그냥 사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듯한 언어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어쩔 수 없이 비유를 써야 되면 저 지금부터 비유를 좀 써보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약간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쓰고 제가 그런 작업을 의식적으로 했었고 아마 그런 게 이제 다른 분들 눈에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시인님의 시편들이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첫 시집 때는 정말 거침없이 했는데, 근데 그게 저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어의 무서움을 좀 감각하면서. 네. 네. 근데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그 시인님의 시가 훨씬 더 잘 이해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다행이네요. 쓰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느낌이어서 무척 좋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문법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예쁘다고 말하면 뭐가 더 있을 것처럼 예뻤다. 뒤로 물러나면 더 많이 보이고 많이 봐서 끝이 보일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나 비유 같은 거 없이 단어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시인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유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단어 그 자체를 응시하면서 쓰시기 위한 어떤 비법 같은 거 있나요? 비법. 태고를 많이 하신다거나 이 문법에서 그 예쁘다고 말하면 뭐가 더 있을 것처럼 예뻤다 이 문장은 어떤 이미지를 쓴다거나 비유를 쓴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러니까 눈을 뜨면 풀밭이 펼쳐졌다 이게 그냥 뭔가의 설명이 아니라 정말 풀밭이 펼쳐지고 풀밭이 실제로 실감처럼 펼쳐지는 그 위를 제가 감각하는 느낌을 따라가다가 진짜 거기
빨간 꽃 한 송이가 선명히 떠오르는 느낌? 그런데 우리가 멋있는 풍경을 보면 되게 뭐 자연의 풍광을 보면 와 멋있다 그런데 멋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느낌 그 상실 예쁘다 그런데 정말 되게 공허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어떻게든 언어로 살려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꽃을 보면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쁨 이후에도 꽃이 그냥 꽃 그 자체로 그냥 꽃은 예쁘지만 예쁘다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 뭔가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예쁘다라고 말한 이후에도 그 예쁨이나 꽃의 어떤 생생함 속성 같은 것들이 좀 보존되고 살아있고 그 언어 안에서만이라도 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그걸 비유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고 말하면 뭐가 더 있을 것처럼 예뻤다 정도가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거죠. 아, 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지만 되게 짜릿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네, 문법이라는 시가 이제 제가 좀 하고자 했던 작업에 그나마 가장 좀 근접한 시가 아니었나 제가 쓰면서도 좀 느꼈고 그래서 시집 맨 앞에. 네, 맞아요. 네, 네. 되게 사려 깊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근데 그게 너무 그 느낌이 굉장히 소중해요. 요즘은 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라는 시 중에는 아직 거기 남아서 꿈틀대고 있었다. 여전히 내가 뭔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라는 식구가 나오는데 이처럼 모른다, 믿을 수 없다 같은 불확정성을 담은 시어가 종종 등장을 하더라고요. 시편들에. 그러니까 시인님의 여태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불확정성이 되게 이해가 돼요. 예. 아,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뭔가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지를 끌어온다거나 장면을 끌어온다거나 실제 제가 막 선명하게 느끼는 장면이나 감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제 생생하게 만든다는 목적으로 도구적으로 끌어다 쓰는 이미지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면 이번 시집에서의 작업을 시작을 해놓고 나면 그 언어가 가는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따라간다는 게 그 언어가 그 문장의 형태를 갖게 되고 제 어쨌든 제 의식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기량작용을 하면서 그 언어와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신 내가 장악하지는 말아야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시어들이 굉장히 평이하고 일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을 이제 비유를 안 쓰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저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만난다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나를 만나는 어떤 경험 같은 것 그리고 이제 근무라는 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너무 떠드는 거예요. 정말 뛰어다니고 떠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어쨌든 담임이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도 제 역할이긴 하지만 그 통제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이제 이 근무라는 시가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그 시기에 좀 어렵게 좀 쓰여졌는데 그래도 한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 그리고 통제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살려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답이 없지만 한번 그래도 내가 시도는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근무라는 시를 쓰면서 이것도 약간 이제 제가 뭔가 정해놓은 말을 한다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좀 따라갔던 시고 그리고 결론은 사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내가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서는 제가 정말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정답보다는 해답이란 단어를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해답, 그러니까 네. 시인님의 표현대로 정답이라는 단어도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해답이 있고 그 각자의 해답이 각자에게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시인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정말 그 대상 자체가 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소설을 쓰다 보면은 네, 너무 궁금해요. 이게 등장인물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등장인물이 저한테 해답을 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이 저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가장 나다운 글쓰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그럼 들었어요. 등장인물들이 말을 걸어올 때 네. 그게 그 등장인물이 캐릭터대로 막 살아 움직일 때 글 쓸 때 좀 희열 같은 게 오시나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전혀 내 머릿속에는 없던 문장들이 이 인물을 통해서 나올 때 그러면 뭔가 배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시인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언어 자체로 대상을 대상 자체로 그것에 좀 가까워지려는 무던한 시도 같은 것과도 좀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제가 아니요, 저도 막 상상했어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이제 시인님의 시 중에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라는 시의 시구 잠깐 읽어볼게요. 나와보니 밖이었다. 밖은 안에 있는 게 없었다. 없는 게 있으면 밖은 지속되고.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이라는 시 중에 생각이 잘 안 나서 생각나는 일을 시작했다. 라는 이제 식구들이 있는데, 뭔가 정말 따라가게 돼요. 문장들이. 이건 무슨 뜻일까? 근데 이렇게 줄줄이 계속 따라가게 되는 그 느낌? 이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지만 계속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느낌? 그리고 시인님께서 이제 평범한 시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시인님의 시를 계속 따라 읽다 보면 이게 평범한 시어가 아닌 느낌이에요. 내가 이 단어를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인님이 시를 쓰실 때 그런 과정 같은 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언어를 다루는 방식 같은 거. 중앙교육연수원 같은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될 건가요? 아이고. 제가 이제 장소에 굉장히 좀 천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뭔가 제 생각을 언어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뭔가 의미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대상 자체가 언어의 목소리를 빌려서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에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했었고, 근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장소더라고요. 장소라는 거는 일단 뭔가 하나 던져주기만 해도 일단 인물과 배경과 시간이 저절로 생성되잖아요. 장소에서는. 네, 예.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하는 걸 제목을 먼저 붙여놓고 시를 썼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을 생각하고 관계가 거기서 발생하고 근데 이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좀 장소성을 드러내는 제목이면서 약간 좀 건조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서사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이 또 있잖아. 막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들 말고 굉장히 건조한데 거기서 뭔가 미묘하게 관계성이 발생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의 제목들을 좀 붙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직업이 교사인데 그러니까 제 직업군 안에서의 어떤 단어들을 전혀 시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시 속에 끌어들이면서 좀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생각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이 다른 생각 같고 앞에 생각과 뒤에 생각이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고 그냥 시 제목만 봐도 중앙교육연수원이잖아요. 네.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중앙, 교육, 연수? 이게 되나?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인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깊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시인님이 쓰신 단어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보고 싶기도 하고 예, 그 정도의 양말이란 시에서는 네. 저는 약간 혼자 그렇게 놀았어요. 양말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보자. 뭘 넣으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각자의 경험과 관계 또 뭐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바뀔 수 있고 예, 바꿔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겐 양말이지만 궁금해지는데요. 잠깐 다른 단어 넣고 싶더라고요. 뭐 넣으셨어요? 뭐 컵을 넣고도 싶고 그러니까 컵. 어쨌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뭔가를 넣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는 그 오렌지와 잠도 그렇고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이 오렌지를 대체할 수 있는 나의 단어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대체가 가능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오렌지와 잠이라는 시를 쓰셨을 때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오렌지가 시 속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오렌지 대신에 내가 나의 단어를 여기에 뭔가를 넣어도 이게 시가 이해가 될 것 같은 느낌?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 어쨌든 제가 시를 통해서 통제하지 않고 열어두고 어쨌든 그 자체가 살아서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읽는 분들이 각자의 경험치로 예, 좀 더 생생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지점을 제가 제 시 읽어보신 중에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왜? 네. 저 근데 시인님 말씀을 들어서 훨씬 더 이게 무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혀 아니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네. 여러분도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 시집을 읽으시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시인의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생활하고 싶었다. 딱 한 문장을 네. 시인의 말로 쓰셨는데 이게 설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썼던 그 순간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 한 단어면 족하다라는 그 실감을 딱 느꼈던 순간이 있었고 이제 그 문장을 적었는데 이제 자꾸 복귀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하는 그 생활도 이제 생활이지만 그냥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꽃처럼 그 자체로 저한테 확 와닿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꿈틀거리는 실감을 갖고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생활이라는 단어에서 막 느껴졌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저는 뭐 직장 생활도 계속 오랫동안 했었고 또 가정을 꾸려서 또 가족과의 생활도 있고 저야말로 이제 다른 어떤 글 쓰는 분들 못지않게 생활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실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생활에서의 불만족 같은 것들이 저를 시를 쓰는 사람으로 이끌었던 것 같고 근데 시를 쓰다 보면 자꾸 시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대상이나 감각이나 상황을 시적인 언어로 자꾸 저가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 수업 시간 아이들 가르치거나 뭐 이러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이렇게 언어와 작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한 10년 가까이 이제 보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 머릿속 한편은 시를 쓰고 나 지금 이게 사는 건가. 근데 그걸 시를 통해서 뭔가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지만 시적 언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도달한 어떤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쾌감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순간들은 있는데 이제 점점 일상생활에서 실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 순간 그냥 관계하는 사람들과 충실한 느낌이 들고 쓸쓸하거나 허전한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맞아요. 그런 게 들어. 허전하고 나이 쓸쓸한 들수록 느낌이. 네네. 근데 이걸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들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 충실한 느낌이 안 들고 계속 매 순간 애를 써야 되는 거라면 이건 좀 힘들지 않나? 왜 나는 왜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한 문장 안에 그러게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설명이 잘 되거든요. 네. 어제 김영민 시인 만나서 술 먹을 때는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됐어요. 공감이 엄청 아, 많이 그래요? 됐고 생활하고 싶었다는 짧은 문장에 엄청난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또 다행이네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그렇게 감흥하면서 느끼면서 살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설명이 잘 됐나라고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실감한다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으면서 충실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또 있기는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생활하는 나를 쳐다보는 어떤 시선이 계속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 쓰는 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면서도 그냥 그걸 그냥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자꾸 의식하면서 살게 됐던 것 같고 네. 시인님의 말씀이 꼭 시 같아요. 시를 읽고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만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도 계속 시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시를 낭독해 주실 건가요? 여기라는 시인데요. 네.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좀 실감하고 감각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팔을 감싸 안으며 카디건을 걸치면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말해보는 여기. 여기는 마음에 든다.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물이 없어서 물을 따라왔다. 물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고 카디건의 성질은 따뜻하다. 알맞게 높은 온도는 마음이 놓인다. 마음을 놓자 뭔가 달라진다. 변한다. 여기서 여기를 놓친다. 여기를 돌려놓으려고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어디 갔다가 왔을 때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던 때가 물처럼 고여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을 더 따랐다. 물속에 물이 있다. 여기는 여기서 아무데도 못 간다. 여기는 찾아온 곳이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찾아와 주셨어요. 네. 약간 그걸 노리고 이걸 읽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이 시에 대해서 더 보태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시는 제가 마감을 해야 돼서 급한 마음에 이제 카페를 갔는데 퇴근하면서 이제 집에 안 가고 카페 들러서 좀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써보고 가야겠다 하고 카페를 들렀는데 어느 순간 그 카페에서 딱 앉아 작업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이 느낌에 노출되어 있구나. 근데 굉장히 좋아서 여기 정말 더 있고 싶고 있으면 글이 잘 써질 것 같았는데 추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냥 퇴근길에 그냥 들렀던 거라 정말 카디건 한 장만 딱 걸치면 완벽할 텐데 이 느낌을 내가 여기서 충실하게 느낄 텐데 근데 그 느낌만 가지고 여기라는 시를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퇴고를 엄청 오래 했거든요. 이 작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면서 제가 이제 카디건을 걸치고 여기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든 설명해보고 싶어. 약간 설명해보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승하니까 제 마음이 강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싹 걷어내고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을 제 욕심 없이 그대로 갖고 가자. 그냥 그래서 이제 두 팔을 감싸 안으며라는 구절이 딱 그걸 적었을 때 이제 됐구나. 시인은 정말 다르다. 다르다는 느낌이.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두 팔을 감싸 안으며가 거의 반은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두 팔을 감싸 안으며부터는 언어를 또 따라가면서 그 그러니까 느낌을 순간에 그 좋은 느낌을 이렇게 시로 쓰신다는 게 되게
물론 시인이시지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됐는지는 너무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정말 와닿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사실 문학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저도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그 문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라면 진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다른 거 얘기하라고 하면 좀 힘은 들더라고요. 근데 올해 제가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동안 못 해봤던 거를 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쨌든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 투자 대비 좀 많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글을 써야 되니까 문학 작품이나 뭐 또 인문학 서적 같은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 올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외의 것들을 좀 감상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도 좀 일부러 네. 일부러 많이 보고 웹소설도 좀 보고 네 이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치스럽게 써도 되나? 그 웹소설 같은 경우 500몇 화까지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500몇 화까지 있는데 나 진짜 사치스럽게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그리고 그 저희 편집자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상견례를 봤는데 그것도 엄청 길더라고요. 약간 좀 사치스럽게 예, 평소에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활하고 계신 거는. 네. 네. 근데 되게 그 휴식 시간을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인님 말씀 듣고 시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겨울이라고 했을 때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겨울이 다 다를 거잖아요. 네, 뭐 컵이라고 했을 때도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컵이 다 다를 거고 그런 게 연상이 됐고 그래서 너무 좋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 어떤 단어를 말했을 때 모두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느닷없지만 들어서 네. 네, 좋았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못다 하신 말씀이나.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했는데 벌써 끝난 거예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아니, 저 오늘 작가님 처음 뵀는데 네. 너무 뭔가 제가 진짜 시간 지나가는 것도 네. 까먹을 정도로 40분이 훅 지나갔어요. 벌써 끝났다니 정말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네, 여긴 좀 이상한 곳인 것 같긴 해요. 감사해요. 제가 되게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오늘 저도. 감사해요. 네,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임승유 시인님의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를 읽으시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임승유 시인님 보내드리고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재훈 평론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양재훈입니다. 목소리 참 좋으시다.
양재훈 평론가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평론 부분으로 당선되면서 비평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요즘 제가 박사 논문을 집필 중이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집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글을 쓸 때마다 늘 그런 것처럼 게으름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려다가 한 학기 미룬 거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학위를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곧 학기가 끝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여름에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100일이 좀 지났는데 얘가 자기 이름 부르면 방긋방긋 웃고 막 그래서 너무 이쁘고 또 짜증내고 울고 이러는 모습도 참 귀여워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애랑 같이 놀고 싶어서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큰일입니다. 예. 아이 말씀하실 때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 그렇죠. 예, 좋으시고, 덩달아 마음이 밝아지네요. 꼭 이제 논문 꼭 완성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문학주간 2020 나는 비평가로 살고 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재밌게 봤는데 등단 전에는 일필휘지로 썼는데 청탁을 받게 된 뒤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떠세요, 요즘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쓰는 이 말이 정확한 건지,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문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될지 이게 늘 걱정이 됩니다. 또 아무래도 공중에게 내놓는 글이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글의 흐름상 짧은 호흡에 담고 싶은데 그 안에 복잡한 생각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간혹 있는데 이때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한 호흡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이제 한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자면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돼서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담으려고 하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호흡을 방해할 때가 많고요. 또 정확하게 쓰려다 보니까 부사나 조동사 같은 걸 너무 신중하게 고르고 그러다 보면 일상적으로 잘 접하지 않는 문형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또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뺏겨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굉장히 신경을 쓰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한 문장 쓰는데 한 이틀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이 정확성과 함축성을 모두 갖춘 문장을 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곤 합니다.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중하신 거지 게으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이 자꾸 도피해서 딴짓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제 느낌상으로는 그 다른 일을 하실 때도 계속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비평가로서의 삶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우선은 오늘 평론가님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통기타를 들고 오셨어요. 너무 멋있는 주문 제작한 고양이 발바닥이 곰발바닥이었어. 기타는 이제 저 기타는 언제부터 잡으신 거예요? 이 기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사실 재작년에 주문해서 새로 제작된 기타예요. 뭐 제 이름도 써놓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곰발바닥이 무늬가 있는 기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쓰던 기타는 어느 정도 쓰셨어요? 이제 제가 처음 기타를 갖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이제 제 첫 기타를. 근데 보통 기타를 처음 만지는 사람들은 다 망가뜨리면서 배워요. 이게 망가지기가 굉장히 쉬운 악기거든요. 그래요? 장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현의 장력이 너무 세서 이거 한번 넘어뜨리면 그 목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요? 목 부러진 기타 제가 한 2개쯤 목을 부러뜨려 봤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좀 괜찮은 기타를 맞추겠다고 생각해서 합판을 하나도 쓰지 않은 기타를 만들어 놨었는데 제작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 기타를 그리스 여행 갈 때 들고 갔다가 떨어뜨려서 이것도 망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제가 그 여행자 보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거였고 그 사람이 여행자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이 보험금을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새로 기타를 맞췄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그런 것도 되는구나. 이제 딴 사람 거를 어떻게 부숴먹으면 누구한테 그 상처를 입히거나 하면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또 이제 평론가님의 기타 히스토리를 들었는데
기타를 치게 되신 계기가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음악이 좋아서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음정 감각이 되게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쯤 내가 음악에 이 정도로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음치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었고요. 그전에는 만나던 사람들이 너무 다 착해가지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었던 모양인데 그때부터 너 노래를 너무 못한다, 음치다, 음정이 다 틀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언어하고 악기에 대한 거였어요. 많은 악기를 다루고 싶다. 그리고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근데 하여튼간 음악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교인인데 그러다 보니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여러 주변에 있었고요. 그래서 기타를 접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타를 처음 치시기 시작하셨을 때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5월 정도부터 이제 처음 기타를 잡아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코드 몇 개 배워가지고 그걸로 한 서너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노래를 계속 주구장창 치곤 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보통 그때는 야자가 있어서 10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11시 반, 11시에서 11시 반쯤 되는데 그때 기타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칠 수 있었고 여름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찍 끝나니까, 그리고 그 앞뒤로 좀 쉬는 날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휴일이나 방학 때는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정도씩 계속 기타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네. 와, 정말 그건 좋아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굉장히 단순한 일이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기타를 능숙하게 연주하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때요? 악기라는 게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면 저는 기타를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타를 잘 친다고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남들처럼 뭐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연습해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진,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곡들만 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처음 배울 때는 손도 아프고 기타 처음 배울 때 손에 굳은 살도 박혀야 되고 그렇거든요. 막 이 손가락 끝에 피멍이 드는데 피멍 든 거를 그냥 참고 그대로 다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곤 하긴 했어요. 근데 아픈 줄도 모르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재능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게 재능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포기하거든요. 아프니까. 네. 맞아요. 저도 뭐 어떤 일이든 그런 게 네. 정말 중요한 재능 재능이라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글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글도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기타 치는 교회 오빠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누군가를 위해 연주를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추억. 기타 치는 교회 오빠. 뭐 듣기는 좋은데. 가장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 찬양인도 뭐 이럴 때 옆에서 반주하고 인도를 시키진 않아요.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네. 옆에서 기타만 조용히 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아기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아기나 아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연주를 하세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났고 맨 처음에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기타를 처음 이렇게 했었고요. 떨렸겠다. 그때 그냥 기타가 벽에 걸려 있으니까 저거 뭐예요? 내가 좀 기타를 친다. 그러면서 한번 보여줄까? 제가 치는 곡들이 별 대단치 않은 것들인데 반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듣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좀 호감도가 조금 올랐던 것 같고 아이한테도 제가 정말 아이한테 기타를 가르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연주하고 싶고 그래서 조기 교육을 막 하고 싶은데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애라서 기타 치고 있으면 막 짜증냅니다. 안 하달라고.
그래도 아기도 들을 텐데, 그쵸? 그렇겠죠. 네. 맞아. 좀 이따가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예고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양재원 평론가님의 기타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단답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일단 예. yes, no.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 중 기타 실력으로는 내가 1등이다. No. 좋은 기타를 사고 싶어 돈을 모은다. Yes. 기타리스트가 될 걸 그랬다고 가끔 후회한다. No. 아이와 노는 것보다 무대에서 기타를 연주할 때 더 즐겁다. No.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0년 정도 기타를 연주해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타 실력으로 내가 1등이다는 no라고 하셨어요. 예. 기타 실력을 서로 막 뽐내볼 기회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요, 딱히 뭐 없으세요? 남들이 얼마나 치는지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근데 뭐 나름대로 기타를 치시면서 뭐 이렇게 앨범 작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별거 아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나 반복하면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게 재능인가요? 그러니까 뭐 화성도 전혀 몰라도 되고 뭐 멜로디 라인을 따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귀도 민감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밖에 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있다고는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누가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누가 잘하고 이런 거가 있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것 정도는 제가 1등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작가분들이랑 같이 밴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거의 제가 하는 건 솔로 기타에 적합한 것만 하고 있고 밴드 하려면 제가 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좀 왕따라서. 그럼 혹시 딱히 좋아하시는 주법이나 뭐 기타리스트가 있으시다면? 예. 저는 주로 핑거 스타일이라고 하는 주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타 주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트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핑거 스타일을 꼽거든요. 스트럼 스타일은 우리가 흔히 교회 오빠가 기타 치는 거 상상하면 그거고요. 핑거 스타일은 손가락으로. 예, 그래서 이제 펼치너음도 쓰고 뭐 이 다양한 악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기타는 모든 악기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악기거든요. 타악기 소리도 낼 수 있고 건반악기 같은 소리도 낼 수 있고 현악기 특유의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핑거 스타일 기타를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주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법을 구사하는 유명한 기타리스트 중에 한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코타로 시오라는 일본의 기타리스트 있거든요. 그 사람 곡들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쭉 들었지만 이렇게 계속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연주를 한번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연주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코타로 시오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의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시오 코타로의 트와일라이트, 황혼이라는 곡을 잘 알고 있어요. 기타 좀 친다, 기타 곡을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곡인데 그래서 흉내내는 사람 되게 많고요. 근데 제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재훈 평론가님의 기타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겸손하셨어요. 너무 계속 겸손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은혜 받은 느낌이고요. 저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 곡은? 이 곡은 한 8시간 정도?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했던 것 같아요. 8시간만 하면 된다고요? 저니까 8시간 하고요. 아, 정말? 저렇게 보통, 긴 곡을? 네, 보통 이런 곡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이 곡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한 6개월쯤 열심히 연습해도 이렇게 소리를 못 내요. 막 툭툭 끊어지고 매력적인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다음에 저는 이제 한마디 악보 보고 하나씩 처음에 치면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버벅거리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뭐 어느 정도 안에 다 외우면서 칠 수 있었어요. 정말 물결 같기도 하고 파장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그런 연주였어요. 정말 끊어짐이 없이 계속 불어오는. 기타는 연습을 하면 연습한 만큼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글쓰기랑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차라리 기타리스트가 될 걸 하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다고.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정말 제 안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타는 그냥 기타 치면 저 혼자 좋아서 하는 거고요. 글쓰기는 공공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할 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말을 걸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글쓰기도 연습한다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고 많은 걸 읽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우리 안에 쌓이다가 그게 글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글쓰기는 8시간 만에 완곡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글쓰기 8시간 만에 하나 쓸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직접 쓰신 문학과 관련된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발표되지 않은 글입니다. 언젠가 쓸 건데 네. 어떤 글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짤막한 단상 정도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이라는 게 어떤 전혀 새로운 말의 방식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일이고 그건 기존의 말의 질서에서 억압된 자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제가 등단할 때쯤만 해도 이런 생각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문학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뭔가 참신한 것을 찾고 뭐 더 멋있는 걸 찾고 그랬다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문학이 아니다. 이 문학은 그런 걸로 만족하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쓴 글이 써둔 네. 아주 짧은 네. 글입니다. 그러면 양지은 평론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돋보이는 기교와 실험적 형식 등을 작품 가치 평가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경우 그러한 가치 기준은 옳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감각이 전혀 새로운 형식 속에서 출현할 때 해당 작품은 문학사적 사건의 기념비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통상 발전이나 진화와 같은 말이 의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기존의 형식과 새로운 형식 사이에는 어떤 유기적 연관성도 앞의 것이 뒤의 것으로 교체되어야 할 필연성도 없다. 한 형식의 필연성은 그것과 다른 것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내재한다. 새로운 형식의 출현은 다른 형식으로는 표현될 수 없었던 것이 자기 자리를 얻는 방식일 뿐이다. 그것은 진화보다는 창조에 가깝다. 각각의 형식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응축되는 모나드이다. 때문에 앞서 말한 기준은 많은 경우에 들어맞는다 해도 결코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일 수 없다. 새로운 형식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내적 필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 형식의 우선적인 평가 기준은 새로움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형식과 다른 형식 사이에는 위계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식의 내적 필연성을 확보한 작품에 대해서라면 거기에 표현된 것이 왜 지금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문제 삼을 수는 있어도 왜 그런 형식인가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새 형식의 내적 필연성은 아직 말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그 형식을 통해 비로소 말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확보된다. 새로운 형식은 기존의 말의 질서에 의해 억압되어 있던 말이 터져나오는 장소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학 형식의 가치는 그 참신함이나 미적 완결성 따위가 아니라 그것이 기존의 형식들로 이루어진 말의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기존의 말의 질서 안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존재들에게 발언권을 내어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새 형식을 통해 터져나온 말을 접할 때 우리는 이전까지 그 필요를 몰랐던 말이 실은 이미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종종 잊힌다는 것이다. 한때 그런 일은 강력한 동일성의 원리 아래 일어났다. 표준적인 형식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어떤 형식도 용납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지금은 반대로 맹목적인 차이의 추구가 그런 일을 만들고 있다. 어느 때부턴가 동일성의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던 새롭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롭고 다를 뿐인 것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종의 다양성이 늘어남으로써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생존이 가능해진다는 진화론적 사고에 따른 결과라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진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따르지 않는 맹목적인 다양성의 추구가 계속된다면 결국 문학은 단지 문학 오타쿠들의 유희를 위한 도구로서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질서에 슬기롭게 적응해 살아남는 것보다도 그것이 억압하는 말의 편에 서려다 사멸하는 것이 훨씬 더 문학의 이름에 값한다. 문학은 진화에 저항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학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학회에 발표하시는 거 들으신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좋은 비평이란 무엇이고, 비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비평은 방금 읽은 것과 같은 어떤 기존의 말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작품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래서 말의 질서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비평이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비평은 작품들을 단지 읽고 해석하고 리뷰를 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고 해석하고 리뷰를 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뭐 썩 좋지 않았고 이런 거를 평가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이 세상에 왜 필요한 작품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게 우리 삶에 왜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이 작품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작품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바꿔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변화, 삶의 변화가 생길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그리고 되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글을 이제 앞서 낭독을 해주신 거겠죠? 네, 평론가님이 앞으로 어떤 글에 저 글을 쓸지, 저 글이 어떤 비평에 들어갈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평가로서의 꿈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비평가로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비평가로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좀 전에 밝혔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학 작품은 이래야 된다, 비평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비평을 시작한 건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어떤 말을 걸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줄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비평이 지금 우리 문학 장의 시스템에서 청탁을 받아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청탁을 받아서 쓰는 거는 다 이 주문 생산을 하는 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제 쓰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점점 더 게을러지고 청탁이 점점 더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청탁을 얼마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요즘에 제가 비평가로서는 이미 사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문학장에서 저를 계속 비평가로서 써준다면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어떻게든 이제 글로 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요즘 글쓰기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생각을 쓰고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이제 글쓰기가 싫어지고 딴짓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 막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누가 오해하더라도
누가 오해해서 뭐 딴소리 하면 나도 그건 당신이 오해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 다른 글을 쓸 기회로 삼고 뭐 맞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건 평론가님 얘기 들으니까 더 이제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 일단 말씀을 해주신 거에 공감도 많이 했고, 사실 비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공감도 많이 했고, 일단 박사문을 먼저 완성하시기를 네, 굳건히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글, 많은 글 쓰시길 또 응원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진중한 비평 얘기하다가 저는 어쨌든 기타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끝으로 나에게 기타란 땡땡이다 해주신다면. 기타는 그냥 기타죠 뭐. 기타는 기타다. 그냥 그야말로 취미생활일 뿐이어서요. 예전에는 뭐 이런 별거 아닌 거에 정말 괜히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기도 해요. 뭐 기타는 내 삶에 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왜 아주 어릴 때일수록 한 번 스쳐 지나간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던질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건 그냥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타자의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기타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 그냥 듣기에 좋으니까 좋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할 때 그냥 정말 멋진 글, 딱 들어도 예쁜 글 이런 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근데 기타는 그냥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예쁜 소리를 내는 것 정도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좀 쓸 뿐이죠. 너무 겸손하세요. 네, 오늘 정말 와주셔가지고 좋은 곡도 들려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작수치 코너에 참여해주신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보다 좌담 같은 거 할 때 훨씬 편하고 더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데 라디오 녹음 이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문학을 글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쵸?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나는 글쓰기보다 말하기에 더 말씀 정말 잘하세요.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덕분에 좋은 기타 연주도 듣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주 몰랑몰랑해졌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